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22일간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새벽 첫 일정 가락시장 찾은 뒤에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아서 미래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세 후보 포함해서 모두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선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풍경과 후보들 앞에 놓인 대선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부 인터뷰 코너에선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영두 의원과 단일화를 둘러싼 당내 갈등 그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향후 90일간 기존 145%에서 30%로 낮추기로 했고 중국 역시 미국에 부과했던 기존 125%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0시부터 시작됐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이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우리 모두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수많은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력으로 실적을 쌓아 국민 여러분께 증명해 왔습니다. 저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 사람의 공직자가,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박성민 부대변인, 출정식 장소 광화문, 이어서 성남시 판교, 화성시 동탄, 대전광역시 돌았습니다. 출정식 메시지 그리고 오늘 첫날 일정의 의미 뭡니까? 일단 회복과 성장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계엄을 막아냈던 빛의 혁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에서 어떤 국가의 회복을 외친 것이고, 그리고 네. 국민이 결국에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 점을 강하게 전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뒤에는 말씀 주신 대로 판교, 동탄, 그리고 6시 35분에는 대전을 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들으면 딱 느낌 오시겠지만 이게 다 첨단 산업과 좀 연결이 되어 있고 반도체 산업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K 이니셔티브를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선도하는, 성장하는 그런 경제를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첨단 산업 그리고 반도체 산업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후보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동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는 골목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의 처음에 이제 시작을 약세 지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는 강세 지역인 전남을 끝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좀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은 단일화 갈등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앞서가는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신주호 부대변인. 네. 어떻게 22일 남았는데 3주 네. 남았는데 네. 반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보면요. 네. 토끼가 결국에 칩니다. 빨리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일화 내용이 사실상 다 종료가 됐고 네. 앞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정책 아젠다를 발표할 일만 남았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이나 공약들이 사실상 지난 대선의 판박입니다. 지난 대선과 거의 똑같은 전략을 갖고 나온 정당을 향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그리고 진짜 국민의 미래 아젠다를 보여드릴 그리고 후보의 그 리스크가 없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투표해 주실 거냐 전 그걸 비교할 적에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더 바싹 추격할 것이고 종래에는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신주호 부대변인 얘기하셨는데 우리 이동수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지금 공식 선거 운동 시작되기 전에도 꼬박꼬박 공약을 많이 발표했거든요. 그 양쪽이 좀 대비는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 등록할 때가 다 돼서야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유세차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편말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데도 보면 후보 이름 없이 이제 정당 기호만 적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김성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준비도 안 된 무자격 정당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었어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당대회 때도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상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될 거라는 거를 모두가 이제 좀 예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본인의 행보가 대선 행보와 좀 직결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아까 경청 투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공식 선거 운동 전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본인의 메시지를 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청 투어로 갔던 지역들이 지난 대선에서 졌던 지역들이 많거든요. 이만큼 이제 사전에 좀 준비를 열심히 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신주호 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토끼로서 지금 굉장히 많이 앞서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박상민 부대변인님이 보시기에는 좀 22일 남은 대선인데 민주당이 앞서간다는 느낌 뭐 누구나 다 가질 거예요. 네네. 자, 지금 이 앞서갈 때 어떤 점을 좀 더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앞서가는 사람, 앞서가는 측 입장에서. 뭐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는 자명한 일인 것 같고 저는 조금 지금 후보의 그 메시지를 보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네. 어떤 뭐 이념이나 뭐 색깔, 지역 이런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먹사니즘을 좀 내세우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어떤 국가의 성장을 일궈낼 그런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좀 부각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저는 초점을 내서 보수 유권자들까지도 폭넓게 끌어안을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좀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정말 후보가 뭐 한덕수였다, 김문수였다, 한덕수였다 뭐 이런 모양새였잖아요.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졸속으로 후보를 내는 그래서 제대로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좀 굉장히 안정감 있고 실용적인 모습을 강조하면서 준비된 모습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좀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필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준비된 모습, 안정된 모습이 그 강조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네. 대선에 이제 출마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점이 뭐라고 보세요? 신주호 부대변인. 권력욕이 굉장히 강해졌죠. 권력욕만 강해졌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그런 것보다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잡겠다라는 욕망이 좀 강해졌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도 보수니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재명 후보가요. 지금 대선에 연속 3번을 출마했습니다. 2017년 탄핵 대선 때는 당내 경선에서 좌절했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 본선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본선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8년 사이에 3번을 출마했는데 그 3번 출마하는 그 일성이 다 달랐습니다. 계속 급진적인 좌파 성향의 정책을 띠다가 점점점 우클릭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8년 동안 3번의 그 옷을 갈아입을 정도라고 한다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안 믿으실 거예요. 그 정책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한번 되겠다. 그 간절한 욕심 때문에 모습을 바꿨다라는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당 후보들의 그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에 모든 베일이 벗겨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예. 네, 자. 근데 짧게만 좀 반박을 드리면 네.
8년 전에 부대변인님이 갖고 계셨던 생각이랑 지금 생각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정치인이 8년 혹은 뭐 10년 그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똑같은 주장만 고집하는 것도 옳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시대가 원하는 것 그리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을 화답하는 것도 대선 후보의 자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를 안 준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압도적인 지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싶으신 어떤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해하겠으나 지금 어떻게 보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어떤 저질렀던 그런 모습은 사실 국민의힘의 야밤의 기습적인 후보 교체가 그 상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동수 대표님은 네. 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하고 이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하고 달라진 점이 좀 있어요. 그 이제 신전 부대변인께서 뭐 말 달라지고 공약 달라진 부분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구도의 변화에서 좀 비롯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 수비수 역할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여당 후보 입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도 높은 상황에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당내에서는 또 이제 친문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오도 가도 못한 측면이 좀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옹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의 좀 비전을 공격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보면은 소확행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뭐 탈모약 건보 적용하고 막 이런 것들 낼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이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당이야 뭐 완전하게 장악을 했고 지금 이제 그 보수 진영과 이제 선명하게 이제 좀 대결 구도만 형성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메시지나 공약 같은 것들 그냥 가감 없이 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격수 입장으로 이렇게 본인의 비전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지난 선거와 좀 차별점이라면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있었습니다.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 선고를 했는데, 자, 이 선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동수 대표님? 저는 별로 영향 안 끼칠 것 같은 게요. 일단은 뭐 이재명 후보 본인이 아니라 이제 부인의 이 사법 리스크인데다가 이게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법카 쓰는 액수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막 큰 죄질이 뭐 중하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뭐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영향이 있냐 없냐 그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떻습니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선거법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부인인 김혜경 씨까지 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부부 범죄단입니다. 이분들은. 김혜경 씨는 이대로 한다면 선거 운동도 못해요. 그 벌금이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그 선거 운동도 못하는 배우자가 있고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온 남편은 피선거권이 사실상 박탈된 형을 지금 받은 상황인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선거에 나와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은 굉장한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최종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부부 범죄단 이건 좀 제가 약간 순화를 시키도록 하고 네네. 박성민 부대변인 좀 반박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이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그 재판 과정 혹은 뭐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걸 봤을 때 뭐 김건희 여사와 비교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뭐 현직에 있을 때 명품백을 받고 혹은 주가 조작 범죄의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유죄를 받은 상황이고 뭐 구속되고 이런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만 제대로 된 소환 조사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는 검찰이 그렇게 몸을 낮춰왔고 이제 제1야당 대표의 부인을 향해서만 그렇게 칼끝을 겨눴던 이런 검찰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좀 걱정 어린 그리고 분노 어린 시선으로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쉬운 판결입니다만 그럼에도 최종심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상고를 제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판결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인 판단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칠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 가봅니다. 오늘 첫 유세 현장으로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김문수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밤잠을 안 자고 지금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땀과 노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는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면 된다. 또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다짐을 했습니다. 자, 신조 부대변님, 네. 김문수 후보 첫 일정 가락시장입니다. 새벽 5시에 갔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뭐 국립대전현충원, 뭐 대구 서문시장 등 방문했는데 일단 가락시장을 첫 유세 현장으로 선택한 그 의미가 뭘까요? 저는 서민과 경제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서민적인 곳이고 가장 그 우리네 삶과 밀접한 공간입니다. 근데 네.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이제 본인은 모든 일이든지 다 해봤다. 그거기 때문에 그러한 본인의 이미지와 시장의 그 장소 이거를 겹쳐 보이게끔 함으로써 진정한 서민 대통령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었고 또 다음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민들이 오가면서 그 돈을 쓰고 물가를 시시각각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을 선택함으로써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겠다라는 의지를 전 보였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동수 대표님. 저는 이거 좀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게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가락시장에서 시작해서 이제 국립대전현충원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 이렇게 방문했다고 네네. 하잖아요. 이게 저는 보수 지지층을 먼저 다지고 가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집도끼를 먼저 다진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직업군으로 봤을 때 자영업자 그리고 이념적으로 봤을 때 안보 중시하는 분들, 지역적으로 봤을 때 대구가 이제 전통적인 보수 정당이 지지 기반이잖아요. 근데 워낙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이 한덕수 전 후보와의 그 단일화 과정에서 워낙 큰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보수 지지층, 그러니까 보수의 좀 우호적인 분들 먼저 찾아뵙고 확실하게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박성민 부대변인 먼저 질문 여쭙기 전에 자, 김문수 후보가 그 대선 후보로서의 강점, 상대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강점이 뭐가 있습니까? 도덕성과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두 분 다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이뤄낸 성과들이 훨씬 많습니다. GTX 같은 게 대표적이죠.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무수한 의혹들을 낳고 거기서부터도 또 수많은 사법 리스크가 발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면이나 도덕성 면에서 두 분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면모들이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김문수 후보가 국민들께 어필한다면 이재명 후보를 압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박성민 부대변인, 김문수 대선 후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윤석열 아바타가 가고 정광훈의 아바타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을 역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분의 정치 행보나 그동안 이제 원외에 있을 때 하셨던 일들을 보면 정광훈 목사와 상당히 밀착해서 아스팔트 우파와 좀 결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던 굉장히 좀 극우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사실 지금 시대의 부름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여전히 어떤 후보로서의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 그리고 적합성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경기도지사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경기도지사 김문수 하면 생각나는 게 그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 갑질한 거 그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뭐 계속 도지사입니다. 지금 전화 받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 도지사가 묻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온라인상에 큰 회자가 됐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껏 역대껏 해왔던 발언들 정광훈 목사와 결탁해서 해왔던 발언들 김문수 후보가 정광훈 목사를 칭송했던 발언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
반대했던 그런 입장을 지니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후보의 자질을 논하기 이전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탠스 자체가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왔다라는 거는 사실 윤석열 정권의 시즌2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되기까지 정말 주말 사이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결정 비대위가 결정한 거죠. 그다음에 뭐 한덕수 전 총리 후보 등록 절차 완료. 전 당원 대상 ARS 투표 실시. 근데 최종 선택은 후보 교체 불가였습니다. 결국 최종 선택은 김문수 후보가 된 셈인데 신주호 부대변인 네. 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당원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김문수 후보보단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당원들조차도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루어졌었던 그 지도부 행태에 굉장히 그 죽비를 내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계속해서 단일화를 하려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중진 특히 나경원 의원 등이 제안한 의견들까지도 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합의를 하자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오히려 거부한 것은 한덕수 전 총리 측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비대위에 의해서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후보 등록을 저희가 토요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만 후보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당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고 그 다음 날 토요일 아침부터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서 당원들께서도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우리가 아무리 한덕수가 좋다고 한들 우리 손으로 뽑은 대선 후보를 이렇게 몰아내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이것이 정당 민주주의에 적합한가? 이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월등히 뛰어나서 한덕수 후보 선출을 반대했다기보다는 일련의 그 당 지도부가 했었던 행태들 그리고 한덕수 후보 선출에 대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굉장한 실망감을 표출했기 때문에 결국에 원상복구가 된 거라고 봅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그 안철수 의원은 당 지도부 주도의 후보 교체 쿠데타라는 표현 썼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친윤 쿠데타, 뭐 나경원 의원 뭐 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들, 대선 경선 후보들의 비판도 당원들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일종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당원들이 위태위태하던 당의 마지노선은 지켜줬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신전 부대변인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당원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직전까지만 해도 보면은 그 뭐죠 이제 한덕수 후보에 대한 뭐 호감도 이런 것들도 훨씬 높았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결국에 이게 무산이 된 거잖아요. 이게 네. 저는 이 당원들이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은 지키는 정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어영부영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정당의 어떤 경선이라는 제도 자체를 지금 경선이라는 제도 자체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 사건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를 자꾸 이제 밖에서 단일화 뭐 데려와서 이제 단일화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다음번 선거부터 과연 누가 경선을 하려고 할 것이며 누가 불복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선 끝나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확실하게 좀 뭐 처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책임자 처벌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은 박성민 부대변인께 드릴게요. 자, 비대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 후보 교체하는데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이제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비대위원이었죠. 자, 근데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도 수락했고 90년생 비상대책위원장. 개인적으로도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파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용태 그 이제 비대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네네. 될까요? 이 비대위원장께서 독이 든 성배를 받았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감투 쓴 게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제한적이다 할 수 있는 게? 네, 왜냐하면 일단 이 대선 자체가 후보의 얼굴로 치러야 되는 선거인 것이고 비대위원장이 돼서 뭐 여러 가지 당의 입장을 좀 일부 조정하고 예를 들면 뭐 계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 김문수 후보 자체가 계엄을 옹호했고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이라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대위원장의 뭐 김문수 후보와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앉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국민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를 보고 투표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한다. 당시로 대통령이 잘못된 행동이나 마땅한 책임 지우지 못했다. 뭐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협치 정치 이루지 못한 과거 인정해야 한다. 물론 이런 목소리가 김문수 후보 목소리로 나오는 거하고 이제 차원은 다른데 그나마 비상대책위원장이면 당대표 비슷한 건데 이런 목소리를 하는 게 그래도 좀 도움은 네, 안 일단 될까요? 말씀을- 제한적이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네. 김문수 후보가 이런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네. 이 본인이 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뭐 비상대책위원장 새로 앉혀서 시킨다라고 해서 그것을 진정성 있게 봐주실 국민들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썩은 뿌리가 그대로 이제 당에 남아 있는데 화분만 예쁘게 꾸민다고 그 식물이 잘 자랄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그대로 자리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른바 정당 내에서 일어난 이 정치 쿠데타 벌인 책임이 결국에는 쌍권 지도부에 있는 거예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번 심지어 김문수 후보한테는 무슨 알량한 후보 자리 이런 말씀까지 하셨고 한덕수 로의 후보 교체를 적극적으로 밀었던 인물이라고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조차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당의 주요 당직자 뭐 사무총장 같은 분 임명되는 걸 보면 결국에는 이 상황 속에서 뭐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를 계속 해왔던 인물 뭐 사무총장으로 앉히고 이런 행보들 자체가 비대위원장만 바꾼다고 수습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조 부대변인 네.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 박성민 부대변인 말씀은 뭐 이게 화분 그 윗모습만 예쁘다고 이제 뿌리가 남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고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가 그 자리를 지키라고 오히려 지금 바꾸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한 점도 있는데 이런 점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노력이나 이 달라지려는 모습을 인정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분명히 이 저희 당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구테타 사태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분명한 책임을 묻는 시점이 지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은 일단 대선 그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선거 운동에 전념을 해야죠. 시간이 너무 없다?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퇴하고 새로 임명해가지고 뭐 전국이 추인을 거쳐가지고 새롭게 취임을 하면 되지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의원들이 지금 다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지역 선거운동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그냥 현 상태에선 유임을 하고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그것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 질문은 이동수 대표께 드릴게요. 김문수 후보는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선대위원장 제안했는데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최종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저께는 막 여러 번 부둥켜 안는 모습도 보였는데 여튼 그거는 좀 실무적으로 뭐 검토해 보겠다고 하더니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수락 안 하겠구나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역시 이제 네. 고사했는데 자, 한 전 총리의 고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거 보고서 한 전 총리가 후보가 안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분이 이제 다른 주자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다 치르고 올라온 거를 이제 본인이 꽃가마 타고 와가지고 이제 내가 후보가 되겠다 하다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뭐 당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있었다면은 내가 선거 끝까지 책임지고 김문수 후보와 함께 하겠다, 내가 열심히 돕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메시지들 보면 나는 굳은 일은 안 하겠다 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후에 뭐 한동훈, 홍준표 뭐 이런 분들 얘기는 제가 교통정보 연결하고 또 더 자세히 말씀 나눠볼게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퇴근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으로 기장분기점 진출램프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사이와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 부근, 다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일직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2차로가 막혀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먼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와 다시 군포에서 반월터널 사이로 정체인데요. 이 반월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월곡분기점 부근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월릉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바다 뒤로 구리 시계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신조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곧장 민주당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김문수 망언집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관계를 밝혀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혀라. 뭐 이런 얘기들이고 또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박성민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계엄이나 탄핵 이런 데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밝힐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전향적인 입장은 없을 거라고 봐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거고 그리고 저는 정광훈 목사와의 어떤 정치적인 연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김문수 후보는 사실 어떤 입장을 바꿔서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라는 전략이 아마 머릿속에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그리고 반 이재명 정서를 등에 업고 어떤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방향 그렇게 가는 것만이 이제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봐도 뭐 정광훈 목사가 벌써부터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더라고요. 광화문 집회에 당장 나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김문수 후보가 과연 제대로 정광훈 목사와의 절연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장을 냈죠. 입장을 내서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적으로 봐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커왔던 방식 자체도 그렇고 결국에는 아스팔트 우파에게 호소하는 전략 그들을 최대한 결집시켜서 이겨보겠다라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은 김문수 후보가 어떤 스탠스, 어떤 입장 취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뭐 친윤 세력은 있을지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 보수 정당의 어떤 뭐 파이를 갖고 있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윤 세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했다가 이제 이분이 탄핵되고 힘 빠지면서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주자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뭐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박성민 전 최고랑 저도 의견이 비슷한 건 이분이 원래 신념 자체가 굉장히 강성 보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제 자유통일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연설이나 이런 데서 강조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또 정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당이 또 자유통일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광훈 리스크가 윤석열 리스크보다 김문수 후보에게는 전광훈 리스크가 더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신조 부대변인께는 뭐 비슷한 질문을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당내 이제 흐름 잘 아시니까. 자,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3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네.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는데 왜 단일화 약속 지키지 않았냐. 이 부분 사과해라. 그다음에 탄핵 반대한 거 뭐 이런 거 사과해라.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결별. 출당 얘기도 했던가요? 출당했습니다. 이런 3가지 요구를 했거든요. 네.
사실 한 가지는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닥에 절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단일화 이거 안 지킨 거는 약간 거기에 포함됐다는 느낌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계엄이나 계엄과 탄핵 탄핵, 예. 반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지? 플러스 만약에 그거를 좀 전향적으로 수용을 한다면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를 제안한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제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국민들께서 대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완강히 거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단일화 번복, 이건 뭐냐면 단일화를 번복했기 때문에 당내의 신뢰를 굉장히 잃은 상태입니다. 네. 사실상 지금 결속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내 결속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했었던 그 경선 직후 즉각 단일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사과를 해야 된다. 그거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것을 제안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당내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 화합을 발판 삼아가지고 본선에서 저희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을 겨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신주호 부대변인 예.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네. 본인이 선대위에 합류해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뜻도 포함돼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명분이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먼저 이 명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달라 저는 요청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런 것들이 본인들 그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아무 그 변화도 없이 그냥 뛰어들 수 없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저 이동수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뭐 이 분석?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최소한의 명분은 주어져야 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뭐 대선 후보가 아니고 도와줌으로써도 또 정치인으로서 어떤 면모를 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얘기했던 거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있는 상황에서 뛰어드는 거는 본인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제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비슷한 생각을 또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큰 내용을 겪으면서 그 여파로 몸값이 크게 올랐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데 그 목소리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글로벌 통상 무역 전쟁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이것이 아마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가진 이번 선거에 대한 기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24시간 돌아가는 이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공장과 그 안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처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 정말 밤새도록 뛰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해법을 찾는다는 결기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지금 이준석 후보 전남 여수 국가산단 찾았어요. 그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해서 갔을 거예요? 왜 갔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준석 후보의 전략을 보면 일단 청년들을 타겟팅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지방의 발전 이런 것들을 타겟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후보는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과 본인은 다르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것 같고 결국 영호남의 화합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면적으로 얘기를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지역도 선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호남을 넘나드는 그런 전략을 보여주겠다라는 각오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타겟팅은 좀 확실하게 한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준석 후보가 정말 지금
앵커께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몸값이 크게 올라가는 방향이 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지금 양당이 굉장히 강하게 맞붙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지지로 가는 것보다는 결국에 양당이 강하게 맞붙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파이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선거 그건 좀 막판까지 지켜봐야 가는.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준석 후보 역시도 뭐 젊은 후보다 뭐 새로운 후보다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얼마나 다른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수혜자는 뭐 이준석이다 하지만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박성민 부대변인 말씀이에요.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그 이준석 후보가 전남 여수 국가산단 찾은 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첫 번째로는 그 본인의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부산에 있는 명지시장 가서 이제 연설을 하고 지금 여수산단으로 향한 거잖아요. 여수산단으로 향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2000년 총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밟았던 코스와 같습니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화합을 이루겠다 혹은 구시대의 어떤 이 적폐들을 청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걸고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 네. 이준석 후보 역시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것들 보면은 뭐 법률가들이 이제 뭐 누구를 탄핵하고 누구를 뭐 처벌하는 이런 데 매몰된 정치를 자기가 뛰어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윤석열, 이재명 뭐 그렇다 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정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정치 어떤 첫 시대를 열겠다라는 이 캐릭터를 형성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비전 설정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여수 산단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여기가 보면 정유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산업이 중심인데 네. 이 산업분들이 지금 최근에 중국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공약들을 보면은 이 리쇼어링을 하겠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간 기업들을 우리가 다시 불러들이고 중산층을 회복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세계적인 어떤 문제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그 비전을 좀 확실하게 제시하는 측면에서 저는 여수로 또 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양당에서 뭐 큰 의제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그 이준석 후보는 제3의 후보인데 좀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 공약들을 막 이렇게 펼치는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자, 신주호 부대변님. 최근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앵커들이 꼭 이걸 물어요. 당선대로 나온 거냐. 네, 그게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모욕적일 수 있지만 이제 당선대로 나온 거냐 아니면 스펙 쌓으러 나온 거냐. 대답 뭐라 그러겠어요. 당선대로 나온 거다. 지금은 자기가 그 여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 나왔을 때 30대였다. 다들 당선대로 나왔냐고 그때도 그랬다. 근데 자기가 어쨌든 집권 여당 대표로서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끌었다. 그 이후에 그 당과의 마찰로 그런 식으로 쫓겨났지만 자기의 그런 성과를 내세우면서 그랬거든요. 네. 자, 이준석 그 후보의 이번 대선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선되려고 나왔다는 예. 당연히 나올 적에 아니요 그죠. 저는 뭐 그냥 나왔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나왔습니다.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마음으로는 이준석 후보는 이 네. 다음 정치 과정을 염두에 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의미 있는 어떤 성과는 보이겠다. 이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상당해졌습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에는 국민의힘 후보를 대체할 이준석 후보라는 대체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그 피로를 느낀 지지자들이 이준석 후보를 찍게 되고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면은 네. 저는 이번 대선에서 충분히 성공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그 뭐 BBK 문제 그리고 뭐 박근혜 당시 전 대표와의 갈등 때문에 굉장히 실망한 유권자들이 누구를 찍었습니까? 이회창 무소속 후보를 찍었어요. 이회창 후보가 당시 한 15% 정도 득표하고 그 이듬해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을 창당하면서 충청권을 거의 싹쓸이 했거든요. 네. 저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이준석 후보가 노리는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올해 대선이 있어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유의미한 그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 질문은 이동수 대표께 짧게 드릴게요. 이준석 후보는 뭐 이른바 빅텐트, 뭐 김문수, 뭐 한덕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부정적 입장 보여 왔는데 막판에 결합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아주 희박하고 거의 없다고 보세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요. 예.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온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에 좀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는 오히려 단일화를 하는 게 이준석 후보로서는 모래주머니 차고 선거하는 꼴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다 통솔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본인이 그냥 자유롭게 메시지 내고 선거운동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짐작을 합니다. 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제3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 출석하는 모습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기자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제는 SNS 통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 메시지 내놨으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국민의힘 육선 조경태 의원은 말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 한동훈 안철수 등 윤 전 대통령 출당 요구도 했습니다. 자, 박성민 부대변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 본인이 메시지를 내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세계관은 사실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국민의힘을 도와주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 때문에 이뤄지는 선거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청년들에게 호소를 하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얘기를 그것도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국민의힘에 엄청난 폭탄을 던져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왜 했을까 생각해보면 본인이 했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전히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하려고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이 상황 어떻게 파악하세요? 한 말씀 하시죠. 저도 윤 전 대통령은 가만히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산적해 있는 그 법률적인 시비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그 재판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 재판에 좀 열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되고 관저로 돌아온 직후부터 정치적인 입장 안 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안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열심히 받으러 다니셨어요. 네. 저는 그러한 것을 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우리가 이제 주요 후보 3명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네. 나머지 후보들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예. 나머지 후보 중에 좀 이렇게 언급하실 만한 분 누구 있나요? 일단 뭐 좀 그래도 호명이라도 해드리자면은 기호 5번에 이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있고요. 네. 기호 6번에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기호 7번 황교안 무소속 후보, 그리고 기호 8번에 송진호 무소속 후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저는 다 합쳐서 7명이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 이제 정의당의 후신이잖아요. 이번에 당명도 바꾸고 했는데 정의당이 지금 최근에 원외 정당으로 전락해 있고 또 이제 원래 원외 정당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1대1 구도가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정의당이 본래 얻었어야 될 득표보다 훨씬 못 얻은 2%대의 득표밖에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몇 퍼센트를 얻어서 자존심 회복을 하느냐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시간 한 2, 3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이 대선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마지막 질문 세 분께 드릴게요. 이번 21대 대선에선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먼저 박성민 부대변인님부터. 저는 국가를 회복시킬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정말 쌓인 실정과 그리고 곳곳이 망가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의정 갈등만 봐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추락한 경제 그리고 국격 모든 것이 다 상처 입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마음에는 어떤 불안과 트라우마가 자리를 잡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무너진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적임자가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께서는 이런 대통령이 반드시 대한민국에 나와야 한다. 어떤 대통령입니까? 저는 뭐 국가와 국민을 우선해야 된다. 이 대의 명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좀 네. 실질적인 걸로 들어가자면 소신은 뚜렷하되 소통하는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자 돌림이네요. 소신 소통. 예. 그러니까 자신만의 뚜렷한 소신이 있어야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가 있고 또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소통을 통해 가지고 네.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교착 상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소신과 소통을 바탕으로 정치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대통령들이 결국에 진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소신과 소통을 바탕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지 그렇습니다. 어떤 원활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셨어요. 자, 이동수 대표님은 지금 두 분이 짧게 얘기하셔서 무려 네. 1분이 남았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근데 이제는 좀 제발 먹고 사는 문제로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앞선 3번의 정권 좀 되돌아보면은 뭘로 싸웠었죠?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 가지고 이제 거의 뭐 4년 내내 싸웠던 것 같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한다고 한 2020년부터는 내내 그냥 그걸로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잡아 넣네 아니면 또 반대편에서는 누구를 탄핵하네 이것만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을 싸워왔는데 지금 우리 뭐 통상 환경도 그렇고 경제 환경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제발 먹고 사는 문제로 싸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2030 세대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이 문제 굉장히 많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지난번 연금 개혁 사태 때 나타났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2050년대, 2060년대 한국 사회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는 그런 대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30 젊은 세대를 안심시키고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2살배기 수하와 수희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하지만 동생과는 달리 건강이 좋지 못한 첫째 수하. 지난해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사 결과 이중 출구 우심실이라는 심장 기형을 진단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수아의 몸 상태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요. 호흡곤란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면역력 저하로 온몸에는 심한 아토피까지 번졌습니다. 3번의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도 성공 확률은 50% 이하라는 얘기에 수아 부모님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는데요. 우리말이 서툰 태국인 엄마와 아파트 경비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아빠는 수아의 수술비와 치료비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수아가 쌍둥이 동생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1년 중 많은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는 계절 중 하나일 겁니다. 대기의 질 오늘 좋은데요. 밤에 서울 인천의 대기가 일시적으로 혼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다가 낮부터는 괜찮아지겠습니다. 오늘 밤 전국이 맑겠고요.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 가끔 구름 많이 끼고 충청 이남은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날씨 핵심은 안개와
일교와 큰 일교차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범한 봄 날씨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요즘인데요. 낮에 조금 더운 감은 있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보이면서 일사량이 많은 편인데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기도 해서 기온상으로 활동하기에는 불편함은 없는 편입니다. 내일 일부 지역은 30도에 육박해 다소 덥겠습니다.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전주 27, 서울 25도 등 20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5도 등 9도에서 17도 분포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계속해서 15도 내외, 경북권 내륙엔 내일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 서해안과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고요. 오후부터 서해 먼바다 물결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호남 지역 안개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원에 공개 출석했지만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은 질문하는 취재진의 팔을 잡아 끌어 취재를 방해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위관급 장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 7명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계엄 극복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고 민생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시대교체, 세대교체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단일화 갈등으로 인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사퇴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임으로 당내 최연소 의원인 초선 김용태 의원을 내정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유임시키는 등 당내 통합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최영두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최영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셨습니다. 자, 네네. 선거운동 첫날인데 어디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지금 경남 제가 그 공동선대 본부장이어서 우리 경남 도당에 그 선거운동 본부 출범식을 지금 우리 마산 앞에 경남대학 앞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남대 앞에서 한 까닭은 이 경남대 앞 사거리가 오거리 대거리가 우리 경남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또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사는 최근에 5천 세대 넘게 큰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곳이어서 네. 우리 이번 선거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광복 100주년이 될 때 그때 성인이 되어서 또 이 세상을 더 책임지고 살아갈 세대에게 빚 없고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나라 물려주자는 그런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이 대학 앞에서 우리 경남 선대본팔 출범식을 했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상황 조금 짚어보고 갈게요. 국민의힘은 정말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단일화 둘러싼 당내 갈등 속에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 당원 투표 부결까지. 자고 일어났더니 후보가 바뀌었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또 바뀌었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그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이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예, 이 단일화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의 열망을 실행하기 위해서 네. 여러 이제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당원들의 결의로 네. 그런 노력이 이제 마지막 노력에서 당원들이 뼈랑 끝에 설 뻔했던 당을 몸표 세웠습니다. 네. 당초 이 단일화 노력은 우리 경선 때 가장 큰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을지문덕이 되어서 즉 김문수의 문, 한덕수의 덕자를 따서 네. 그 나라를 지켜냈던 을지문덕 장군처럼 그렇게 을지문덕의 팀을 만들어서 반드시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그 공약이 이제 기발이 되어서 지금 국민들이나 당원들로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매우 어려운 선거 형식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두 사람의 지도자가 힘을 합치는 단일팀을 만들다면은 더 이게 성세를 잡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기대가 컸고요. 그런 기대가 전당대 직후에 네. 이제 후보가 당선되면서 큰 화두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요구가 빗발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네. 전체 당원들 상대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한 20수만 명이 참여했던 그 응답 결과 80%가 훨씬 넘는 우리 당원 동지들이 책임 당원들이 꼭 후보 등록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네. 그랬는데 사실은 단일화라는 것은 양 후보 간에 이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단일화를 말하자면 조금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네. 지금 단일화 논의를 빨리 서둘러 달라는 그 당원들의 열화와 같은 주문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방편을 준비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자까지 정했죠. 9일, 10일이 이제 후보 등록일이니까 10일, 네. 11일이죠. 그러니까 세상 9일까지 해야 되는데 9일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9일 날 그러면은 이제 그 당원과 국민 일반 여론을 묻는 그 경쟁력 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뽑겠다, 잠정적으로 차겠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기 전에 좀 단일화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 단일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였고 그것이 당원들의 합의가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 또 당원들의 그 의결 없이는 그래서 그 또한 전당대회를 새로 열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뭐 지도부나 이 비대위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네네.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당원의 의사를 물었는데 지금 최영두 비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아주 큰 갈등 속에서 당원들이 벼랑 끝에서 멈춰 세워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뭐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홍준표 이런 그 유력 그 당내 경선 주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좀 약간 비판 대열에 합류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은 끼쳤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원들의 의사가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들의 의사는요. 이번에 우리 경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변이 많았습니다. 8배수부터 4배수로 좁혀지면서 또 이변이 한번 있을 거예요. 또 2배수도 또 2배수로 압축된 그 두 후보도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이 당원들의 생각이란 것은 국회의원이나 그 경선 후보들 생각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당원들에게 한 번 더 물었던 것이고요. 처음에 이제 사실은 이건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단일화를 가속화시킨 절차를 진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멈춰서고 다시 그 두 개의 선택 중에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려운 것이고 또 당원 투표도
부결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단일화 과정, 새벽에 갑작스레 후보 등록을 하고 이런 조치들은 10일 날까지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강제적인 그 단일화 압박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이지 그걸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었죠. 그리고 실제로 당원들에게 마지막 선택을 했고 그걸 바로 공표하지 않고 양 후보들에게 단일화하라고 촉구하려고 그랬고 실제로 우리 소장파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이 그런 가운데서 양 후보가 지금 이 결과가 실제로 공개되기 전에 단일화 해보려는 노력이 있었고 상당한 의견 근접까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결국 그 당원들이 결론이 그것이 굉장히 그 근소한 차이긴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멈추셨기 때문에 바로 멈추고 이제 원래 전당대 결론대로 가기로 했던 것이죠. 네, 당원의 뜻에 따르면서 어쨌든 일단 갈등도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사부님으로 잘 모시고 잘 배우겠다 이렇게 선대위 합류도 이제 제안을 했는데 하루 뒤에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고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은 미국 출국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선대위 합류하지 않고 있는데 자, 이게 힘을 합쳐서 지금 따라가야 될 그 좀 급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원팀 전략이 좀 약간 현재로서는 좀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단일화가 이제 그 당원들의 그 부결로 단일화 노력이 이제 멈춰섰고 그러면서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로 등록하고 우리 한덕수 전 총리가 또 김문수 후보를 찾아가서 서로 껴안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비록 이게 그 후보 등록 이전에 자발적인 합의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이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한덕수 후보는 선대 본부를 할 그런 이제 지도자는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한덕수 후보에게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우리 김문수 후보와 함께 나라의 안팎을 좀 더 튼튼하게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주문이거든요. 요구하는 바가 달랐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 당이 다시 재집권하게 된다면은 이 한덕수 후보는 정말 외교 통상의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대한민국 국익을 확장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요. 우리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의 중심으로 만들고 오늘날 수도권 교통혁명이라 부르는 GTX를 처음에 이제 계획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경기도를 오늘날 세계 반도체의 중심으로 만들었던 그 정책 능력과 저력으로 국가를 다시 한번 도약시켜달라. 그리고 그 젊을 때 그 순수 열정, 노동 인권을 보살피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항상 어려운 곳에서 헌신했던 그 정신으로 정말 청빈하게 우리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달라. 그 두 가지 능력이 결합되는 것을 보고 싶었고요. 그 두 분이 어제 굳게 서로 껴안으면서 그런 다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는 뭐 선거운동은 이 아니라 우리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리 김문수 정부가 탄생할 경우 바로 우리 외교 통상 문제 여러 파고를 퍼펙트 스톰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과 후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선거 전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한동훈 후보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적게 안아야죠. 지금 아직까지 여러 가지 우리 당이 참 좀 미숙해가지고 실망시키고 했던 부분을 빨리 이제 수습하고 두 분은 곧 나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다고 이런 여러 차이 때문에 만일 우리가 힘을 합치지 못한다면은 지금 나라가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법치가 파괴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다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이제 선진국 세계 평균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나라 중에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빚더미를 만들지 말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안철수, 한동훈 이런 우리 당의 지도자들이 힘을 합칠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더욱 노력할 것이고요. 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퇴 책임지고 물러나고 그 자리에 김문수 후보는 새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자, 당내 최연소 의원 35살입니다. 초선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인선 어떤 의미로 평가하십니까?
예, 어제 후보가 이제 의원총회에 와서 인사를 하고 네. 이제 비대위원장 사퇴 후에 잠깐 권한 대행 역할을 잠시 맡게 되었던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내가 좀 제안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 네. 그 권한 대행은 현재는 권성동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후임 비대위원장을 제안한 것은 현재 당원사로 이제 권한 대행인 원내대표인데 그 원내대표에게 청을 하는 형식으로 우리 당내에서 가장 젊은 소장파 의원 김용태 의원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네. 제안에 따라서 이제 김용태 의원이 고심 끝에 수락을 했고요.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보수라는 정당은 지금 우리가 아끼고 또 절약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 다음 세대에서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자는 그런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30대 우리 당의 최연소 국회의원인 김용태 의원을 통해서 그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당을 새로운 기반으로 혁신하고 또 황골 탈퇴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신선했고 뜻밖이었지만 아주 잘한 인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일부 의원들이 권영세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 동반 사퇴도 요구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유임시키고 선대위에까지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인선을 보니까 단일화 안 하려면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했던 윤희숙 전 의원 지금 네네. 공약 관련 어떤 책임을 또 맡겼어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이제 더 크게 품겠다라고 이제 그 후보가 의원총회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대로 실현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김문수 후보 참 순수한 분이지 않습니까? 청빈한 분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때는 참 답답할 정도로 소신과 뚝심이 또 가득한 분이지만 그 부분 정말 소탈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다소 거친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은사도 하고 했는데 개의치 않고 지금 이제 빨리 힘을 모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크게 어제 직접 원내대표실 찾아서 네.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든 비대위원장이든 간섭할 수가 없는 사안이지만 네. 그러나 후보가 지금 원내대표 선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게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국회의원 우리 107명 그렇죠. 전체를 상대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못하고 원내대표 선거에 매달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 그건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은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후보가 딱 정리를 해줬고요. 그 논란을 이제 멈추게 한 것이죠. 우선에 이겨야죠. 치고 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책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겨야 한다 이런 메시지긴 했지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와중에 또 메시지를 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판이 상당히 나왔어요.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안철수 이런 분들도 좀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최영두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런 대선 한 3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설정돼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는 탄핵 이전에 우리가 1호 당원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탄핵되어서 대통령직에서 지금 이제 물러났고 또 형법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1호 당원도 아니고 평당원입니다. 평당원이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한 여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야당 쪽에서 계속 아마 공격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그렇죠. 예.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현직 대통령 시절에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 발언을 했다 그래서 탄핵 소추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전직 대통령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주목도가 다를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이제 것들을 아마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이제는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 여부 이거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 보니까 이제 세 가지
공개 요구를 했더라고요. 경선 과정에서 네네. 단일화 약속 어긴 거 사과해라. 계엄 탄핵 네. 반대했던 거 사과해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절연하고 뭐 출당시켜라. 세 가지 요구를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마치 받아들여져야 자기가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런 걸로 좀 읽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영두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중도층 확장에 조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지금 선거에서는 한동훈 대표,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후보와도 힘을 합쳐야 될 정도로 지금 아주 판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수는 좀 단합의 DNA가 있고 네. 원래 진보가 이 분열의 DNA가 있다 그랬는데 요즘은 자꾸 이렇게 분화되는데 나라가 어렵고 특히나 자칫하면 큰 법치주의가 무너질지 모르겠다라고 걱정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되고요. 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요청했던 내용은 대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내용은 이미 밝혔는데 그걸 좀 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만나서 그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계기가 있겠죠. 첫 번째 계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는 단연코 반대했습니다. 계엄 만일 내가 국무회에 있었다면은 사실 그날 국무회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네. 아마 김문수 후보가 소신이 강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해 버리면은 그 난감해질 수가 있어 그런 거 아닌가. 뭐 지금 그런 짐작해 봅니다.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엄은 확실히 반대다. 네, 탄핵은 좀 달랐죠.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그 탄핵 소추의 방법 그건 이제 법리적으로 내란 수개로 소추했다가 스스로 철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혼란에 대해서 탄핵 소추의 방법이라는 내용이 너무 난폭한 점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탄핵이 우리 당 전체가 탄핵이 인용되자 말자 전부 승복하지 않았습니까? 승복한 사람이 탄핵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승복을 뒤집는다는 것이 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당이 모두 승복했고 김문수 후보도 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론조사 잠깐 언급할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에서 9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 대상 무선 100% 자동 응답 방식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해 보니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대결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 지지 얻었습니다. 자, 지금 뭐 많이 앞서가고 있고 뒤따라가고 있는데 자, 우리 최영두 의원님 보시기에 3주 남았습니다. 반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관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한덕수 후보와가 아주 후보 등록 전에 아주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을지문덕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분이 껴안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던 만큼 저는 한덕수 후보에게 기대하던 그런 기대가 그런 안정감이 이제 김문수 후보로 다시 모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현재 30%대에 있는 것들이 30% 후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 특히 수도권에서 젊은 층에서 강하지 않습니까? 이 후 두 분의 힘이 합쳐진다면은 그래서 막상 다음 주부터 수도권과 주요 격전지에서 유세를 시작할 경우에는 이제 한번 해보자, 결집해보자 이렇게 그냥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리고 국가 부채를 마구 내려서 미래 세대 특히 이제 연금 때문에 참 젊은 세대는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정말 새로운 중심이 필요하다는 결의가 국민의 선다면은 40%까지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나 또 공동의 연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당히 접근할 것이라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역대 선거 보면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을 우리 당을 지지했던 또 아직까지 투표나 지지자를 누굴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지금 한 5, 6%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최종 이제 마음을 누가 붙잡느냐. 그건 아무래도 지금은 좀 뒤처져 있지만 새롭게 결의를 모으고 또 국가를 다시 일으키겠다. 광국 80년 이 나라가 여러 신상과 영역을 거쳤지만 이렇게 진전해 왔듯이 다시 한번 나라를 이렇게 세우자. 법치로 다시 나라를 세워야죠. 어떤 사람은 힘 있다고 재판도 마구 연기하고 그 재판에는 대법관을
불러서 혼내고 대법원을 뭐 아주 그냥 겁을 주는 그런 나라, 그래서 유권무죄의 나라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결의도 높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나 무엇보다도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기업을 키우지 않고 마구 돈을 풀어서 다음 세대에게 깡통을 물려주려는 그런 정권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각성도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후보는 한사코 선을 긋고 있는데 뭐 종국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도 결국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이준석 후보가 우리 당에서 30대에서 당 대표로서 우리 당을 쇄신했고 우리 당에 여러 서운한 것이 많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재명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정말 이재명의 나라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단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황골탈퇴의 노력을 다하고 또 이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그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 김문수 후보 새벽에 가락시장에서 유세 벌였습니다. 첫 유세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 역시 가장 서민과 함께 하겠다는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어제 후보 등록이 늦어지면서 선거운동 여러 개 늦어졌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청빈하고 또 그러나 뚝심 있는 그런 선거운동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오늘날 경기도를 이렇게 그 반도체의 중심이자 GTX의 중심으로 만든 정말 아주 능력 있는 개혁 행정가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서 여러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됐던 다른 분이랑 다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점점 알리기 위한 그런 뚝심이 시작될 것이고 특히나 젊을 때는 저 험한 곳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신뢰를 다시 얻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정리하는 질문 드릴게요. 자, 네네. 김문수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갖는 강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예, 우리 김문수 후보는 정말 우리 당이 가장 어렵다는 그 부천에서 3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경기도지사를 연임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연임 보십시오. 오늘날 경기도를 이렇게 크게 키운 그 기초를 우리 김문수 후보가 닦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로서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은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경기도지사로서 누가 더 최선을 다했는지, 누가 더 청렴했는지, 누가 더 많은 신뢰를 얻었는지. 자, 그리고 부정부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무슨 뭐 횡령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청렴하고 또 정말 그 나라의 경기도 발전의 토대를 닦고 그 혁명의 기초를 닦았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 김문수 후보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중 무역 협상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미국과 중국이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갖고 관세 인하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관세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공식 대면 협상이었는데요. 이번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145%에 달하는 폭탄 관세를 부과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자리였습니다. 오늘 핵심 합의한 것은요. 상호 관세 인하 조치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향후 90일간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30%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125%의 고율 관세를 10%로 내리기로 했고요. 양국 모두 결국 추가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유예한 셈입니다. 사실상 무역 금지에 가까웠던 양국의 고율 관세가 잠정 해제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공동 성명에서는 이 조치가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향후 협상을 위한 시간 확보를 하련다라는 의도로 파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상이 양측의 경제 무역 분야 관심사 해결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상호 존중 정신하에 관련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무역 긴장 완화와 향후 협상을 위한 시간 확보. 그렇다면 이 합의가 실제로 양국 무역에 어떤 변화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일부 무역 재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인하로 가격 부담이 좀 줄어들면 수입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특히 미국산 농산물과 반도체, 중국산 기계류와 소비재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율 자체가 좀 여전히 높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게다가 이번 인하는 사실 좀 잠정 조치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90일 이후 재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이제 고율 관세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에선 이번 합의의 신중한 낙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직접 통화나 정상회담 여부도 향후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합의에서 윈윈 결과를 추구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무역 적자 해소 등 본질적인 쟁점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펜타닐이나 히토류 문제 같은 유관 사안들도 이제 거론이 된 바 있는데 그렇다면 관세 외에도 또 다른 주요 협상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펜타닐이나 히토류 같은 민감한 문제도 이번 협상에서 좀 논의됐는데요. 네. 일단 먼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미국은 이 마약이 중국에서 유입이 된다고 보고 있어서 공동 대응을 그동안 요청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중국 히토류 수출 제한 문제입니다. 히토류는 첨단 산업과 군수물자의 필수적인 자원이라 네. 중국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이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핵심으로 해서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와도 연결된 이슈이기 때문에 향후 통상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만큼 다양한 채널에서 이러한 내용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보이고 화도 많이 냈었고 이렇게 막 그랬던 주제입니다. SKT 유심 문제인데요. SK텔레콤이 유심 교체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새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유심을 새로 갈지 않고도 보안 정보를 바꿀 수 있다는 유심 재설정 방식을 도입한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방식이에요? 네, 이 유심 재설정이라는 게 결국은 포맷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이렇게 유심 재설정, 포맷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물리적으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 내부의 사용자 식별, 인증 정보 일부를 변경해 해킹된 정보가 더 이상 쓸모없도록 만든다는 원리입니다. 외부 해커가 기존 정보를 확보해 복제를 시도하더라도 변경된 정보로 인해 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므로 유심 교체와 동일한 보안 효과를 낸다고 SK텔레콤 측은 설명했습니다. 정보보호 전문가들도 이 방식이 가입자 인증 서버 무력화에 효과적이고 유심 교체와 동등한 보안 조치라고 평가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사실 근데 유심 비축 물량이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생각해낸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존 유심 교체에 비해서 재설정 방식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추가 작업이 좀 필요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기존 방식은 유심을 갈아 끼우면 금융인증서 재등록, 문자 백업, 티머니 환불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했는데 재설정 방식은 이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그대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유심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 방식은 좀 말씀하신 대로 교체 수요를 좀 분산시켜 대기 시간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SK텔레콤은 유심을 교체하러 오는 고객에게 교체와 재설정 중
둘 중에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다만 재설정 역시 T월드 대리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네. 고객 안내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은 유심 재설정 외에도 고객 불안, 손실 보전과 관련한 대응책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SK텔레콤 현재까지 신규 가입 중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국 대리점의 영업 손실이 사실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달 출시되는 갤럭시 25 엣지 마케팅 경쟁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보상 요구가 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 SK텔레콤은 대리점 보상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징계 결과가 나온 6월 말 이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손실 부담 등을 이유로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분위기긴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결정 시점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객 신뢰 회복위원회도 앞으로 2주 내에 출범할 예정이거든요.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해 위약금 문제와 추가 정보보호 대책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유심 교체 상황은 어느 정도예요? 현재까지 유심을 실제로 교체한 고객은 143만 명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대기 중인 고객이 72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전체 유심 교체 수요가 800명을 넘는 건데요. SK텔레콤은 다음 달까지 1077만 개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입고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지연되기 있어서 고객 불만은 여전히 큰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재설정 방식을 대안으로 내놓은 거 아니냐라고 있는데 이번 재설정 방식이 늦은 감은 있지만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다음은 임차권 보호에 관한 판결인데 약간 어렵기도 한데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세입자가 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했다면 대항력이란 건 즉 임대차 관계에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기존의 임차권 보호와 다소 충돌하는 지점도 있어 보이는데 자, 이번 판결의 핵심 뭔가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차권 등기 완료 시점과 세입자의 이사 시점 간의 시간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A씨의 사례가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나온 건데요. A씨는 서울보증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등기 명령을 3월 20일에 내렸고 실제 등기는 4월 8일에 완료됐습니다. 근데 A씨가 이보다 사흘 앞선 4월 5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한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법원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택을 비운 것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한 경우에 기존의 대항력 소멸한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한 거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건데요. 네. 대항력이 있어야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대항력이 임차권 등기 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를 마쳤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본 겁니다. 1, 2심은 법원의 등기 명령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등기 명령이 아닌 실제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등기 제도의 엄격한 요건도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법원은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고 향후 재심리 결과에 따라 최종 배당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만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번 판결이 세입자들에게 주는 시사점 뭔가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등기 완료라는 절차적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중간에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 대항력은 소멸하고 새로운 대항력은 등기 완료 이후에나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존 대항력보다 순위가 뒤처질 수 있어서 배당 순위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라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네. A씨의 임차권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됐고 결국 경매에서 밀린 겁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이 소멸하면서 그보다 후순위인 임차권도 함께 사라졌다라고 판시한 건데 네. 그래서 A씨를 대신해 소송을 낸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금의 일부만 회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등기 절차 하나하나가 법적 권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세입자들이 좀 유의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한마디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반드시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해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임차권 등기 외에도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가입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프랑스에서 한국인 여성이 생방송 도중에 인종차별과 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사건은 지난 7일 프랑스 남부 툴루즈 시내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네. 트위치에서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한국인 스트리머 진니티 씨가 생방을 하던 중에 휴대폰을 비추며 소개를 하던 중 한 남성이 접근을 한 겁니다. 네. 이 남성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가오더니 진니티 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모욕적인 발언이 그대로 생중계가 된 건데요. 네. 이 남성은 진니티 씨의 휴대폰을 손으로 치고 또 자리를 떠난 겁니다. 진니티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시청자와 소통을 했는데요. 내 얼굴만 찍고 있었고 그 남자를 찍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방송 직후 빠르게 온라인에서 확산이 됐고요.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도 좀 공분이 일었습니다. SNS에서는 프랑스인으로서 미안하다라는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프랑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툴루즈 검찰청은 이 사건을 인종차별 가중폭행과 성차별 모욕 혐의로 다루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요. 네. 미중 관세 협상. 좀 전에 이제 그 브리핑에서 팩트는 다뤘는데 네. 평론가님께서는 일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드디어 이제 관세 전쟁이 끝내가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그동안 경제계에서 네. 가장 이제 불확실성이 큰 게 모든 시작은 사실 미중 간의 이 갈등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매우 중요한 합의군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일단 물론 90일 유예지만은 네네. 그 사이에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되게 일단 상관이 있죠. 예, 금값은 떨어집니다 일단. 네. 예, 금값은 일단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이제는 덜해져요. 네. 그래서 아마 주식시장이 굉장히 아마 내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오를 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 미국에선 선물 시장이 거의 막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 왜냐면 예상 외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 자릿수 정도 그냥 합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세 자릿수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115%포인트가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깜짝 놀라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보다는 지금 이제는 약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다시 오르고 있고요. 물론 지금 계속 오르는 중이었는데 지금 이 이슈 때문에 뭐 자산 시장 같은 경우가 좀 변동이 커진다. 그래서 주식시장 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르게 되고, 달러도 이제 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고 있는 중이고, 네. 금값은 떨어지고, 이렇게 좀 시장 자체가 이제 좀 변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통업계 얘기해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편의점은 불패 공식이 깨졌다고 하고요. 대형마트도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띈 기업 하나 있습니다. 네. 쿠팡. 네. 이번 1분기 매출 최대였습니다. 1분기 매출 얼마나 됐습니까? 일단 매출액이 11조 4,876억 원.
한 분기가? 네, 맞습니다. 1분기에. 그래서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증가가 됐고요. 네. 이거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고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79억 800만 달러.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1%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2,337억 원의 이제 영업이익을 봤는데 제가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쿠팡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계속 적자였어요, 사실 영업이익이. 네. 그래서 영업 손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극 반전된 거죠,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쿠팡이. 예, 그래서 그 동안의 손실이었던 건 투자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는 예. 쿠팡 옛날에 이제 의도적인 사실상 손해다, 손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예. 어느 정도 이제는 핵심적인 사업이 하나 나오면서 바로 이제는 구독 서비스죠. 예, 쿠팡이 이제 구독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로켓 배송 같은. 예, 그러면서 사실상 크게 또 이제 점핑하는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의 쿠팡이 과거의 쿠팡과 이제 완전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네. 자, 말씀하신 대로 환율 오른 것도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원화로 본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난 거고요. 달러 기준으로 보면 11%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환율 효과. 그러니까요. 그 우리나라 지금 1분기에 그 실적 보고를 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수출 중심 기업 본다 그러면 일단 영업 외 수익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런 이유는 일단 환차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환율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소비 심리 위축, 경기 얼어붙었다. 그런데 쿠팡은 왜 이렇게 실적이 좋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독 서비스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전에는 사실상 이제는 사실상 쿠팡의 의도적인 적자로 해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목표에 다다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구독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구독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게 경영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처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상 가능한 수익.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신사업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파페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글로벌 온라인 무역 이제 명품 플랫폼이거든요. 이걸 인수했었어요, 쿠팡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대만에 로켓 배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제는 수입이 나오면서 봤더니 매출이 여기서 1조 5천억 원 정도가 매출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본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신사업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제는 매출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아마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어떤 수익 모델, 기존의 어떤 뭐 오프라인 위주가 아직 비율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유통업체와 비교하면 이 수익 모델에 있어서 아주 압도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가운데 쿠팡이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주식은 뜹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유통되는 사실 주식 수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한 주당 가격이 이제 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뭐 삼성전자처럼 자사주 소각까지 간다 그러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일단은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유통되는 주식 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제 가격이 뛰어서 그래서 쿠팡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주들에게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뜻이 바로 이제는 주가를 띄우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C커머스 국내 진출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통업계는 쿠팡 1강 체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저는 사실상 2강 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2강 체제. 왜 그러냐면 이제는 쿠팡과 네이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굳이 따지자 그러면 1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은 일단 네이버가 굉장한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2강 체제지 않을까.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C커머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의 그 C커머스의 공략이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테무 같은 경우가 공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뭐 다크호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쿠팡과 네이버가 아마 양강 체제를 계속 갈 거다. 물론 순으로 따지면 쿠팡 1위고요. 1위와 2위긴 하지만 그걸 그냥 쿠팡의 단독 1위 1강 체제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네이버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는 말씀이시고. 네. 자, 기존에 왜 유통 3사 있잖아요. 네네. 네. 이마트, 신세계, 그렇죠. 신세계, 롯데, 네. 현대 이런 네. 식으로 네. 이런 그 업체들은 지금 조금 약간 지금의 네. 트렌드에서 조금 처졌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좀 안타까운 게 유통 3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있습니다. 근데 신세계, 롯데, 현대 이렇게 볼 수가 여기도 있겠는데 이커머스 많이 이제 치중을 하긴 하는데 너무 아쉬운 게 사실상 너무 늦었다라고 볼 수가 그래요? 있겠어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으로 재편되는데 좀 늦었던 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은 O2O 서비스, 그다음 O4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좀 많이 늦었던 부분이 있겠고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영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인 유통업체의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오프라인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네이버나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온라인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는 유통 3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자체를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온라인 쪽의 체계 전환이 좀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점유율이 뭐 쿠팡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적다. 그래서 좀 이런 점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는 오퍼 서비스를 계속 이제는 하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유통 같은 경우는 온라인 4 오프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반전의 기회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다. 네. 기존의 그 유통 3강은 그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쿠팡의 경쟁자로선 일단은 네이버를 꼽으셨고 자. 근데 유통업은 결국 내수 소비 심리와 직결이 됩니다. 지금 국내 소비 심리 아직 잘 안 풀렸죠? 그렇습니다. 이제 소비 심리 자체가 아직도 이제는 뭐 줄고 있는데 그 지난 4월이었습니다.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했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93.8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100 이하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어렵다. 100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참여자들이 소비자들이 경제 좋아질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100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관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은 양극화 소비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비싸거나 정말 아예 싸거나. 그래서 백화점이 영업이익이 증가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쪽만 본다 그러면 사실 이번에 롯데 다 그렇지는 않고요. 특정 백화점 같은 경우가 좀 매출액이 좀 늘어났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는 특히 그 백화점도 전체가 보다는 이제 사치제 중심으로 좀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뭐 명품 시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매출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점들이 좀 양극화 소비가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특정 제품 아시잖아요. 5,000원짜리 파는 그 우리는 잘 나가요. 정말 이렇게 싸다 보니까. 하지만은 이제 중간 매출 엄청 늘어나던데. 그죠? 어중저중한 가격은 지금 안 나가고 있다. 그래서 양극화 소비가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유통업계 트렌드 키워드는 이제 배송인데 빠른 배송 이게 또 많이 좌우를 합니까? 소비자의 선택을? 아마 청취자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번 뭐 온라인 쇼핑에서 주문한다 그러면 내일은 무조건 와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돼 있습니다. 요즘에. 이틀 걸리면 안 돼요. 이틀 걸리면 왜 늦게 와 이런. 오늘 오면 더 좋고. 그래서 지금 유통업의 가장 키워드는 빠른 배송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뭐 아시겠지만 내일 배송이라는 또 오늘 도착이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M배송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이 네이버 배송을 통해서도 사실상 이제는 내일 도착할 수 있게끔 지금 풀필먼트를 CJ 대한통운이랑 또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변화의 시기다. 그래서 네이버가 뒤쫓아가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통 트렌드 보면 콘텐츠 사업과 적극 결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쿠팡에도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 있고 이제 축구 많이 거기 통해서 이제 보기도 하고 하는데 무료로 전환하겠다고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 OTT 매출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선택을 한 이유 뭡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이슈인데 6월부터요. 이제 쿠팡에서 일반 회원도 그러니까 쿠팡 구독 서비스 안 해도요. 일반 회원도 쿠팡 플레이 무료 시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돈 내시는 분들 광고가 없는데 일단은 일반 회원은 쿠팡 시청할 수 있는데 광고가 좀 붙는다. 그 서비스가 이제 6월부터 이제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 비용 없이 누구나 이제는 시청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왜
왜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네, 이런 서비스를 왜 무료로 이제 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네. 일단 가입자 수를 더 늘리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실제 이제 쿠팡 같은 경우가 아마존을 지금 벤치마킹했거든요. 아마존이 컨텐츠 제공하면서 늘어난 것처럼 쿠팡도 이제 똑같은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경쟁 우위 확보죠. 물량이 있다 보니까 돈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타 국내 업체가 못 따라올 정도의 이제는 규모를 늘려가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경쟁자 티빙 웨이브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창 뭐 합병한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합병론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약간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티빙 웨이브 국내 토종 OTT거든요. 네. 합병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흘러간 거 보면은 아직은 미지수고요. 네. 일단 순위로 본다 해도 아직도 하위 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고민이 이제 많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거의 다 됐으니까 마지막 질문 짤막하게 드릴게요. 유통과 OTT 언뜻 보기엔 좀 이질적 산업으로도 보이는데 이 두 분야가 왜 이렇게 제휴를 믿고 결합하고 하는 건가요? 일단 락인 효과죠. 그러니까 소비자를 묶어두겠다. 그래서 이 효과가 이제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입니다. 한마디로 OTT 보면서 이 회사의 우호적인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고객의 관심을 잡아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광고죠. 그러니까 OTT 서비스를 뭘 자주 보는지 보면은 맞춤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행동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고자 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이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Each day I